60년대 세대가 사실은 그 이전 세대, 정말 지금 태극기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빚을 졌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분이 어저께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50대인데 남편이 평생 외국에서 이렇게 건설업을 하셨대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늘 틈만 나면 태극기 집회에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이제 어제 좀 얘기를 듣는데, 너무 전형적인 한국의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모님 모시고, 그리고 뭐 동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지금 남아있는 게 없대요, 재산이 하나도. 그런데 다시 또 일을 하는데, 이분이 평생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지금 그래도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나간다고. 그 3월 10일, 그러니까 2017년 3월 10일에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많이 죽어나갈 때 직접 목격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은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이 태어나신 분들 정말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산업화와 민주화와 근대화의 혁명가들은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80년대에 자기들이 뭐 혁명가로 주장하는 사람들, 공산 혁명가죠. 주체사상 혁명가고 친북 혁명가죠. 뭐 그거 무슨 혁명입니까? 결국은 한국을 망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어제 보니까 강철 김영한 씨 오랜만에 그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한 걸 누가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거예요. 저는 또 한 번 웃었어요. 도대체. 참 깜짝 놀랐는데 그 중에 두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유교권 국가들의 선방이 놀라운데, 유교권 국가 중 가장 먼저 선진국 대열에 오른 일본만 소극적 정책으로 일관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싱가포르도 종합적으로는 선방했지만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저는 너무 이 표현이 웃긴데, 이 나라가 무슨 유교권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원인이라는 걸 왜 말하지 않아요? 여기 댓글로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더 재밌어요. 댓글로. 미국과 뭐 유럽의 감염률과 아시아는 전혀 비교 대상 아니다. 100배 차이가 난다. 변형된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그 유교권 국가라니,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이미 영국과 일본의 아이들이고 한국은 일본의 5배, 중국 통계는 주사파 말고는 안 믿는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주장하거나, 어떤 분은 강철 주장은 여전하다. 좀 되는 주제로 튀세요. 저는 요즘에 뭐 이 김영한 주사파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을 많이 밀고 들어왔는데, 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저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 미래통합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는데 잘 되고 나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여러분? 야, 저는 기본적으로 주사파들은 그냥 머리가 나쁘다. 머리가 원래 좋았겠죠. IQ는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냥 공부를 너무 빨리 멈췄다. 어떤 분이 뭐 저한테 주사파는 고졸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물었는데, 저는 고졸이 아니라 이미 퇴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아시아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됩니다. 아시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아시아 코로나 사태를 저희가 지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5일, 3일 전이죠. 지금 아시아에서 몽골은 사망 0명이에요. 베트남 0명이고, 뭐 유교권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대만 5명이에요. 한국 183명이에요. 중국은 3,338명 됐는데, 뭐 이 숫자 믿을 수 없죠. 훨씬 더 많은 사람일 거라고 사람들이 추산을 합니다. 일본은 인구 우리보다 2배인데, 실제로 크루즈를 빼고는 우리 반도 안 돼요. 거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이란, 중국 갖고 거의 뭐 지금은 아주 그 가까운 나라죠. 3,600명. 이탈리아는 뭐 1대1로 원벨트 원로드의 아주 핵심 국가인데 3,6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 지도에서 유교권이라든지 이런 거 아예 생각도 안 납니다. 지금 주사파 머릿속에는 무슨 유교권이 들어 있습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정말 이분은 뭐 안동 출신이라서 그런가요? 사림의 후예라서 그런가요? 정도전처럼 새로운 뭐 조선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런 도저히 전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인데, 저는 이 지도를 여러분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원벨트 원로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중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에요.
이것은 2차 대전 그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 수송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태평양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과 별로 안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한국은 뭐 주권이 없어서 일본과 같이 했지만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중국과 같이 가려고 합니다. 1대1로. 일본은 그 당시에 핵을 통해서 원자 핵을 통해서 그들의 패권이 멈췄고 중국은 코로나를 통해서 멈춥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중국 바이러스예요. 왜 갑자기 중국하고 한국이 한통속이 되어야 하는지, 왜 강철 김영한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주사파들이 이석기까지 해서 뭐 지난번에 그 윤미향 씨도 그렇고 다 뭐 미국, 뭐 권인숙 씨도 딸을 아마 그 유럽으로 유학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다 유럽이나 미국으로 공부시키지만 김영한 씨는 자제분을 아예 뭐 중국에서 공부시켰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중국을 자신 사고에서는 진보의 미래로 보는 것입니까? 한국을 정말 중국처럼 바꾸고 싶습니까? 하나의 연대를 이루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권인숙 씨 얘기를 하면서 이 그 86년에 탄생했던 주사파 문제를 엮어서 말합니다. 한쪽은 김일성 우상화 세력과 본격적으로 손을 잡았고, 한쪽은 여성주의란 이름으로 북한 공동체를 제하고 더 선진적이라고 말하고 더 서구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은 서구 사회가 잘못된 길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원하는 것이 사회주의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왜 이 시대에 특히 기독교가 이 주사파들 그리고 80년대 운동권과 이렇게 가격하게 대립하며 싸우나? 물론 주사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지금 기독교 내에도 좌경 세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기독교 내에서도 싸움이 붙어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깨어 있는 기독교인들은 왜 싸우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가브리엘 쿠비라는 사람의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다. 여러분 이 지금 동성애 문제, 퀴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그 성취하려고 했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해놨어요. 과도한 자유는 국가나 개인을 심각한 노예 상태로 이끌어갈 뿐이다. 따라서 폭정은 자연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시작되며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자유에서 가장 극악한 형태의 폭압과 노예 제도가 발생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항상 진보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후퇴의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 북한에서 온 사람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80년대쯤 되니까 나라가 뒷걸음질을 치는구나. 와,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게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났던 그 베네수엘라 지식인 변호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 자기 나라 베네수엘라에서. 그래서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서 사실상의 망명을 시도하더라고요. 그때 또 만났던 짐바브웨 변호사는 저한테 야, 우리나라에 200불밖에 없어. 우리나라 국고가 200불이야. 이런 식으로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지식인들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모두 도망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도 검사인데 탄자니아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는데 이 표현도 참 저는 의미 있어서 같이 읽고 싶었어요. 인간은 치명적으로 지연된 불꽃의 발화로 고통을 겪는다. 그것은 다음 세대가 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생각,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음 세대에 터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체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족 자카르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족 자카르타라는 인도네시아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것인데요. 이 족 자카르트 그 운동 가이드는 이제는 마음껏 동성애 하자, 동성 결혼도 하자, 우리 열심히 운동하자, 결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 인류를, 개인을,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길일까요? LGBTIQ, 뭐 A, P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걸까요? 이 족자크르트 원칙 같은 것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유엔 기구를 이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국제 인권 라운드에서 심각하게 비판하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있었던 학교의 교수님이 반기문에 대한 정말 분노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특히 그 UPR이라는 제도 때문에, UPR이라는 것은 그 유니버설 페리오딕 리뷰라고 해서 전 세계가 인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전제를 해서 각자 인권 문제를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권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도 되는 뭐 이런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조차도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라들이 보고하는 것은 전부 다 동성애 문제인 거예요. 동성애 인권. 그러니까 유엔이 거의 동성애의 그 옹호 집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새로운 전체주의의 나락, 동성결혼 전체주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의지만을 따를 수 있을 때까지는 스스로 자유롭다거나 진정한 자신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향한 길 위에 장애물로 계신 듯하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거나 그래야만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역사를 관통하며 늘 있어온 근본적인 반역이며 우리의 삶을 왜곡시킨 근본적인 거짓말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소외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전까지 우리 삶의 진실만으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 차별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 구별이 있어요. 구별.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런 무신론적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전쟁에 붙은 이유는 사실은 차별과 구별 때문이에요. 기독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구별의 전통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별되고 있다. 그 구별이라는 것은 구별했기 때문에 더 차별적으로 잘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구별되지 못했던 이스마엘이라든지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고 아주 강성한 민족을 이루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 전통이 있다고 하는 이슬람이 뭐 강력하죠, 지금도. 그런데 구별되는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 너는 좀 다르게 구별되었다. 그것은 구원받았다. 당신은 거룩하다. 성스럽다.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기독교 신앙에서 이 구원받는다는 그 기쁨을 제외하면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가능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차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차별은 옳지 않아요. 하지만 구별이 있죠. 똑같은 남녀와 부부인 남녀가 어떻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학생이 있고 선생님이 있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죠. 모두 같을 수는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면 차별과 구별 뜻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이 사실은 구별금지법으로 바뀌었어요. 구별금지법. 그러니까 RA가 없고 선생 학생이 없고 남녀가 없고 마땅히 구별되어야지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구별들이 있거든요. 신성한 구별들을 다 깨뜨려요. 그러니까 모두 가족이 해체되고 각자 한 사람씩 있어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모두 많은 사람들이 가족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참 좋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각각이 다 떨어져 있어도 가족은 그래도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정말 참 우울한 것은 가족 제도를 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권인숙 교수가 그 더불어민주당에 드디어 영입된 사건을 놓고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루어져야 될 문제는 1980년대 세대가 사실은 제대로 길을 못 간 것에 대한 그 결과입니다.
저는 권인숙 문제는 첫 번째는 정말 정신이 불 것 같고 위대했던 우리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김지아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구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북한과 연합되어서 주체사상파, 주사파와 하나가 된 그 민주화 운동판이라는 것은 죽음의 구판이 되어버렸거든요. 김지아 시인이 예전에 조선일보에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는 위대한, 정말 위대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논설을 썼어요. 이 사회의 생명 존중을 명령했거든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김지아를 소 닭 보듯이 하거나 엄청난 비판을 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오마이뉴스 지금도 떠 있어요. 2001년 기사. 오마이뉴스가 어떻게 할 말이 있습니까? 주사파 언론이잖아요. 그리고 프레시안이든 정말로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야죠. 그런데 죽음의 시대를 열었어요. 어떻게 주사파 여러분, 김일성과 손잡고 감히 진보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합니까? 김일성은 악마예요. 악마와 손을 끊으세요. 이 주사파를 이 땅에 도입했던 강철, 김영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미래통합당에서 완전히 손을 떼세요. 당신의 조직인 전북대 민혁당 세력들 다 정리하세요. 이제 하태경 씨 흔들지 마시고. 정말 어두운 시대입니다. 주사파로 잘못 간 사람들 돌이켜요. 그리고 여성주의, 페미니즘, 남자와 여자를 적으로 만들고 가족을 파괴하는 사람들, 이제 다시 하늘 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차별 금지를 원하죠. 그렇지만 구별 금지로 하시면 안 되죠. 사람은 다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각자의 또 다른 자리가 있거든요. 구별된다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가 있죠. 거룩한 자리가 있어요. 참 역설적인데 영어에 이 거룩함의 반대로 forn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fornication이라는 단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의미가 있고 육체적인 타락이라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우상 숭배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저는 1980년대 세대는 결국은 fornication의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인 어떤 이 방종을 아주 예쁘게 포장하고 또 북한의 그 인간 우상을 긍정하는 fornication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대가 다시 거룩한 신성한 그런 세계로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올 수 없으면 우리 사회가 어둠이 되겠죠. 지금 보십시오. 서울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를 열어요. 예배는 금지시키면서 이 박원순 씨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서울 한복판에서 성소수자 인권 20년. 야, 정말 이 사람들이 박원순 씨를 지금 지지하는 겁니까? 코로나 사태에서도 한다고 그랬죠. 요즘에 이건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키워로 나라를 덮으면 이 나라가 좋아지는 겁니까? 저는 어둠으로 악으로 물든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사회가 잘못된 길을 갔어요. 참 상징적인 것인데 하버드 대학에 가면은 문장이 있어요. 인간의 지성, 지식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하기 전에는 겸손하게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해서 책 한 권을 덮어놨거든요. 베리 타스에서 타스를 덮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19세기 이후에 하버드에서 지어진 모든 건물에 책 3권을 다 열었거든요. 모르는 게 어디서 다 알아. 우리가 모를 수 있는 세계가 있죠. 인간에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레즈비언 동성애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발된 곳이 바로 이 하버드 대학의 교목실입니다. 저는 아까 그 김영한 씨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 유교권 운운을 하는데 되게 웃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다른 것을 다룰 텐데 지금 현대 중국의 문제는 이미 유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뭐 송시항조라는 얘기를 듣는 이 송가수 가문 얘기를 한번 보세요. 이 송애령이라는 사람은 재벌의 부인이 됐고 송경영은 그 손중산 그 손문의 부인이 되었고요. 순원의 부인이 되었고 송미령 장개석의 부인이 되었죠. 이 가문은 현대 중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송가수라는 이들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성경을 인쇄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딸 셋을 모두 미국의 조지아 주에 있는 그 웨슬리안 대학, 말하자면 조지아 주가 메소디스트, 말하자면 그 웨슬리가 제일 먼저 선교사로 갔던 곳이죠. 경건한 기독교 학교에 다 셋 다 유학을 시켰어요. 근데 한 사람은 공산주의와 길을 가고, 한 사람은 대만과 함께 길을 가고, 한 사람은 뉴욕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 가문은 기독교 가문이에요. 그리고 썬문도, 장개석도 이 가문과 결혼하면서, 또는 특히 송가수는 순원을 그 재정을 다 지원했거든요. 성경을 팔아서. 그래서 모두 세례를 받은 크리스천이었어요. 현대 중국의 문제도 결국은 기독교의 문제지 유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일성도 세계와 더불어에 자기가 기독교 가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독교 가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바른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기독교와 함께 가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은 합리주의, 근대주의, 인간 해방의 길을 가겠다는 결정일 텐데, 그것을 공산주의를 통해서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잘못된 것을 다 알고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특히 목사, 전도사들이 사회주의가 왜 나빠? 여러분, 사회주의가 왜 나빠? 이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대요. 자본주의가 더 나빠.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주식시장이 없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안도라, 앙골라, 브루나이, 부룬디, 차드, 코모로, 쿡, 제도, 쿠바, 미크로네시아, 감비아, 기니비사우, 키리바시, 리텐슈타인, 마샬, 제도, 모나코, 나우루, 니제르, 니우에, 북한, 팔라우, 사모아, 산마리노, 솔로몬, 제도, 남수단,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바티칸 시국, 예멘. 여기 바티칸 시국이라는 리텐슈타인 같이 좀 예외적인 곳도 있지만 다 가난하고, 가난이란 단어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나라들 아닌가요? 우리 이 나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빼고는 전부 자본주의의 상징인 주식시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가 좋다 나쁘다라는 말을 할 때가 이미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본주의가 싫어서 사회주의가 되겠다는 여러분들, 그러면은 니제르, 북한 이런 수준으로 우리나라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고 그게 진보의 숙제입니까? 지금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는 북한처럼 안 된 것을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주사파 얼간이들 때문에 나라를 결국 망치고 있거든요.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합리적 이성과 진실과 자유, 기업가 정신, 문제 해결 능력 대 야만, 반문명, 정부 주도, 전체주의, 거짓, 선전선동, 권력 막능. 이 싸움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길을 잘못 간 것 같아요. 제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권인숙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정말 불꽃 같은 시대, 인간의 정신이 불꽃까지 타올라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지로 불태웠던 시대예요. 정말 추억이 있어요. 권인숙 교수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생각인가요? 그렇다면 환영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못 과오를 덮는 우산 정도로 쓸 생각이십니까?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은 이미 동구와 소련, 중국이 잘못 갔던 공산주의도 버리고 특히 북한의 우상숭배도 버리고 서구 사회가 잘못 갔던 극단적인 인권, 극단적인 무신론, 그것으로 인한 가족 파괴, 인성 파괴, 거룩한 인간관계의 파괴 다 돌이켜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독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Mere Christianity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독자유통일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대는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 멀고 먼 진정한 의미의 진보의 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도대체 얼마나 앞서간 인물인가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1948년 나라를 만들 때 이승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3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김구, 김규식, 그리고 여운형이 있었고 박헌영도 한 1%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지금도 똑같이 이승만, 김구, 김규식, 여운형, 박헌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김일성을 따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30%밖에 안 되지만 그 힘으로 이 나라를 버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좋은 지도자들은 늘 그 70%한테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도 참 좋은 리더들이에요. 그분들한테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 엉터리 같은 세대가 그들을 지금 감옥에 넣고 핍박을 하고 있어요. 모두 돌이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모두 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잘 대우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1980년대 세대가 참 부끄러워요. 저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름들이 김일성 우상화의 길을 가고 가족 파괴의 길을 간 1980년대 소위 진보, 그러나 가짜인 이들 세대가 아닌가. 저도 역시 80년대 세대지만 너무 부끄럽습니다. 돌이키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주신 우리 선배 세대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조영래 변호사님한테 안 부끄러우세요? 좀 돌이킵시다. 예,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